먼저 오늘 행사의 주최 산업법인 오락포럼의 함승희 회장님의 개회사가 알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냥 써온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올해포럼은 금년으로 창립 14주년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대다수 주요 우파 인사들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악랄한 술책에 걸려들어 옥고를 치르거나 움츠리고 있었을 때 올해포럼만은 의연하게 자유주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로지 자유와 시장경제 체제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는 우리 회원들, 그리고 회원은 아니지만 재능기부나 재정기부로 올해포럼 활동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이분들께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 개최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사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극복하기 쉽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극복해내야만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로 들불처럼 퍼지는 인플레이션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서 비롯되는 경제 위기의 극복이 그 첫째이고, 문재인 정권 5년간 유린되고 훼손된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복원이 그 두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과제는 지구상의 대다수 문명국가가 직면한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그 경제팀과 같은 지혜와 경륜, 그리고 두둑한 배짱을 갖춘 뛰어난 인재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늦기 전에 교체하거나 보완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고 하는 삼중파고를 조속히 극복하고 경제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화급한 문제는 두 번째 과제, 즉 국가 정체성의 복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친북 주사파 정권답게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친북 주사파 성향의 인물들을 포진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위헌적 법률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제도를 바꾸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괴멸시키는 대못질을 해왔습니다. 불법 투쟁, 이념 투쟁을 밥 먹듯 해오는 민주노총,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해온 전교조, 오로지 권력 쟁탈에만 눈이 먼 허접한 인간 군상들의 집합소 같은 국회,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는 선거를 왜곡시키는 정치 팬덤, 가짜 뉴스로 여론을 왜곡해온 좌파 언론, 이것들이 국가 정체성 회복의 공범들입니다. 괴멸된 국가 정체성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친북 주사파들이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제도의 틀을 다지는 일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역사적 소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사법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각종 단체에 도사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전위대 내지 홍위병 노릇을 해온 친북 주사파 세력들을 논밭에 무성한 잡초 제거하듯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깡그리 솎아내야 합니다. 솎아내기만 해서는 되살아날 것이므로 강건한 자유 우파 성향의 인물들로 허물어지지 않는 인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몫입니다. 정무감각이 뛰어나고 신념이 강한 자유 우파 성향 인물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과업을 흔들림 없이 임기 내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화두로 대토론회를 벌이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가업에 공통되는 철학적, 이념적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70년 전 대한민국에 건국될 당시에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국가 정체성이었으며 국가 통치 질서의 근본 규범인 헌법의 기본 이념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최상의 기제라는 사실은 이미 소비에트 붕괴 등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바로 이와 같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입니다. 내년에는 언론, 교육, 역사, 환경, 문화, 과학기술 등 각 강론적 관점에서 토론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승희 회장님의 개회사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의 권태신 부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입니다. 올해 포럼 창립 14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의 자유주의 회복을 논의하는 2022 자유주의 시장경제 포럼 대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올해 포럼 함승희 회장님, 그리고 오늘 축사를 해주실 매일경제신문 손현덕 부사장님,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실 과거 제 직속 상관이었던 김병준 균형발전위원장님, 그 다음에 오늘 발표를 해주실 김영준 교수님, 과거 선임, 저보다 이 한국경제연구원장 선임이었던 김종석 이 대통령 규제개혁위원장님, 신중석 교수님, 최연혁 교수님, 그리고 과거 제 동료였던 사회 해주실 이상빈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을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반대로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사회주의였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풍요로워지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되고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우리가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남북 경제력의 극명한 차이가 그 결과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하며 기업과 개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노동의 자유, 기업할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경직적인 주 52시간 규제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의 자유를 악화시켰고 높은 법인 세율과 각종 규제는 기업할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더욱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인의 동선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기지국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파악하는가 하면 모든 장소 입장 시 QR코드로 이동 행적을 기록하도록 하면서 사생활의 자유가 완전히 침해되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영역과 자유를 침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민간 싱크탱크인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2021년 한국의 경제 자유 지수는 165개국 가운데 47위로 2017년 41위보다 6단계 하락했습니다. 특히 노동 규제는 151위, 정부 규제는 99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자유주의 시장경제 포럼 대토론회는 매우 시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이 자유주의 정책을 새롭게 설정하는 신정부 임기 초반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큽니다. 오늘의 논의 주제인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큰 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통한 기업인의 경영 의욕 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기업할 만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기업의 경영 의욕이 제고되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개개인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경련도 미국 헤리티지 재단하고 금년 11월 9일 이 윤석열 정부 취임 6개월 기념을 해서 올해 포럼 등 각종 여러 우리 우파 경제단체들과 합쳐서 서울 자유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그동안 위축되었던 자유를 회복하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매일경제의 손현덕 부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사 주필 손현덕입니다. 함승희 회장님 아까 축사 드리면서 기념사 들으면서 제가 움찔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요 우파 인사들이 적폐청산이라는 악랄한 술책에 걸려들어서 옥고를 치르거나
움츠러들고 있을 때 올해 포럼 우리만은 의연하게 자유민주주의 띵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럼 매일경제신문사는 거기 주필로 있는 나는 이런 생각에 좀 제가 움찔했습니다. 제가 언론에 있어가지고 이 언론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글로벌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암 촘스키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특파원으로 있을 때 만난 분인데 이분이 그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5적, 우리 굳이 의역을 하자면 이거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 의도는 이게 편집의 왜곡을 가져오는 기제 중에 한 5가지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중에 4번째가 이 프렉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 번역을 하자면은 대공격, 맹공격, 맹비난 뭐 이런 겁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노암 촘스키가 뒤에다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습니다. 항의 편지, 항의 전화, 소송 등으로 보도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술책.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언론이 움츠러든다는 거죠. 근데 요즘 제가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그러한 기제가 많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노암 촘스키가 말한 그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진보된 변종이 나타나 가지고 그게 저는 댓글이고 그 다음에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죠. 가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야 나는 본문 쓰지 댓글 안 써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아주 비웃는 그런 명언을 드루킹이 날린 적이 있습니다. 여론에 있어서 여론은 뭐냐? 네이버에 달리는 베스트 댓글이라고. 이런 말에 저희가 좀 참담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가 뉴스가 될 수가 없는데 뉴스가 됩니다. 그 아까 저기 우리 회장님 그 기념사식의 표현을 쓰자면은 가짜 뉴스는 대안적 진실이라는 어떠한 그 탈을 쓰고 그 악랄한 수법으로 저희를 옥죄는 그러한 하나의 좌파의 무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런 가치를 지키는 언론을 도와줘야지 저희도 힘이 나서 여러분들을 다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소중히 지켜왔던 가치가 오염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이 자유는 방종으로 그리고 시장은 무질서로 그리고 자본은 탐욕으로 이렇게 소중한 가치들이 이렇게 오염시키는 것이 소위 말하는 댓글과 이런 현대판 프레 가짜뉴스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언론을 지켜줘야지 언론도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킬 수 있고 그것이 윈윈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정치권이 언론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야 이거 한번 막아보자 우리가 미력이나마 그래서 언론 악법을 멈추라는 사설을 시리즈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시리즈를 썼습니다. 그래서 17번 썼습니다. 그 덕분에 작년에 저희가 한국신문협회가 시상하는 한국언론상 특별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민입니다. 여기 상당히 급하신 모양입니다. 지금 20분으로 되어 있는데 15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인사 말씀 다 줄이고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만 딱 드리고 나머지는 글로 대신 하겠습니다. 사실 글을 될 수 있으면은 쉽게 그냥 쭉 읽을 수 있도록 편하게 쓴다고 제 나름 그렇게 썼습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다 따라가면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제가 우리 조선이 굉장히 아시다시피 임난 이후에 사실 나라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긴 세월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일본에게 우리가
소위 병탄을 당할 때까지 쭉 계속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 소위 백성들이 당한 고통이랄까요? 그런 건 말할 수 없이 참 컸고 또 나라꼴이 참 말이 아니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왜 조선인이 후기에 그 임난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양이었을까? 그러다가 정말 칼 한 번, 활 한 번 못 써보고 남의 나라에게 복속이 되는 그런 참 국치를 당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쟁 때문에 그렇고, 세도 정치 때문에 그렇고, 또 아니면은 명성황후나 대원군 때문에 그렇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저한테 물으면 전 대답이 좀 다릅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다 됐지만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조선의 체제가 왕정이었다는 겁니다. 왕정은 어느 정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거나 유통경제가 발달하고 그 경제체제나 사회체제가 바뀌는 상황에서 왕정이라는 건 존립할 수가 없는 체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그 의사결정 능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살짜리도 왕이 되고 정신착란자도 왕이 되고 얼마 될 수 있거든요. 그 주변에서 누가 돕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최고 의사결정까지의 퀄리티, 의사결정 역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분 질서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정책 엘리트들의 그 충원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귀족들끼리 나눠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결정 체제 전체가 그 역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유통경제가 발달하면서 세계의 모든 왕정에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었고 그 문제가 생기자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사실은 입헌군주제나 그렇지 않으면 공화정으로 가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중동같이 정말 부자가 되어 자원만 파먹어도 되는 나라 같으면 국가가 여전히 나눠줄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라는 사실은 공화정이나 입헌군주제로 가서 국가의 의사결정, 저는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의사결정 역량이나 의사결정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모든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판단 능력이 없고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그건 망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은 어려웠다. 당쟁이 왜 나타나느냐. 잘 되는 집안에는 형제간에 싸움이 없습니다. 어려운 집안에 형제간에 싸움이 나고 치고받고 싸우고 야단법석을 떨거든요. 국가가 이게 왕정이나 없어져야 될 체제나 전환이 돼야 될 체제가 전환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잘 못된 집안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당쟁이 생기는 겁니다. 조선조 초기엔 당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쟁들끼리 당쟁을 싸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겨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패권 정치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다가 가지고 여러 가지 옥사나 사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지면서 결국은 뭐 서인들 집권하에 결국은 나라 팔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 조선의 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레짐이다. 레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다, 또 정권이다, 뭐 정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그것 이상입니다. 하나의 체제와 그 체제를 지탱해주는 여러 가지의 인식 구조와 그 다음에 문화와 관습과 이런 것들이 일종의 레짐을 이루는데 정권은 동인에서 서인으로 가고 서인에서 다시 서인이 쪼개져서 노론으로 가고 소론으로 가고 노론 중에서 다시 가가지고 무슨 시파다 백파도 가고 뭐 이렇게 다 그렇게 갔습니다만 또 안동김 씨가 잡았다가 풍량조 씨가 잡았다가 대원군이 잡았다가 명성황후 잡았다가 정권의 주체가 수없이 바뀌어도 레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왕정이라는 레짐은 변하지 않고 누가 집권을 하든 그 나라는 거의 가가지고 백성을 갖다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체제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레짐에 대한 문제를 우리 사회가 제기 안 하는 데 대해서 저는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이건 정말 큰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레짐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광복 이후에도 줄곧 이어지는 레짐이 있다가 대한민국에. 그 레짐이 바로 뭔가 하면 제가 이름하기를 국가주의 레짐입니다. 국가가 모든 데 간섭해가지고 이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머리 길이와 치마 길이, 밥에 혼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콩을 얼마나 넣느냐 다 국가가 간섭했습니다. 벼를 뭘 심어야 되고 언제 심어야 되는지 국가가 다 정했습니다. 자, 그때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가주의 레짐이 없어지고 민주화가 되면서 국가주의 레짐이 없어졌다. 아닙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권력의 주인은 바뀌었지만요. 그 권력이 집단적으로 아주 강하게 그 국가 권력이 곳곳에 개입해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갖다 규정하고 있는 그것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국가주의가 팽배한 그런 체제 아래에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진짜입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에 뭐가 더 자유로워야 된다고 자꾸 자유 이야기합니까? 제가 묻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얼만큼 우리가 꼭 뭐 같은가 하면 더운 물 속에 있는 무슨 개구리나 뭐가 이게 온도가 올라가는지 모른다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묻거든요. 교사에서 하나 예입니다. 교사의 자격을 국가가 일일이 규정하고 무슨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것도 국가가 일일이 규정하고 뭐를 몇 시간 가르치는 것도 다 교육부 소위 말하는 국가가 일일이 규정하는데 그건 맞나? 교사의 자격을 국가가 규정해서 국가로부터 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은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을 가르쳤다고 그게 맞나? 하버드를 나왔던 캠브리지를 나왔던 대학 교수는 될 수 있어도 교사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줄리아드 음대를 나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에서. 자, 국가가 그렇게 관여를 했을 때는 우리가 뭐를 전제를 하는가 하면 이 국가가 아니면 국가의 기구인 교육부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 미래 사회 속에서 어떤 품성과 어떤 역량을 가진 어떤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그 인력이 필요할지를 잘 알고 있을 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미래 사회가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떤 품성과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떤 분야에 얼마만한 사람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아느냐면 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신 없을 겁니다. 교육부는 무슨 자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르치라는 대로 가르치고 그러라고 교사 자격 부여하고 국어 몇 시간, 산수 몇 시간, 사회 몇 시간 이렇게 규정할 권리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나? 이거 언제 때 버릇이냐? 한국 신민교육할 때 버릇이고 조국 근대화 운동할 때 그때 우리가 가야 할 타겟이 명확할 때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길러낼 때 그때 버릇입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가야 되는 이 마당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교육부가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다 간섭을 하죠? 간섭을 해도 제대로 간섭하면 다행입니다. 제대로 간섭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거 아닙니까? 코딩 교육을 몇 시간 하는가 싶어서 한번 봤더니 대통령 상식으로는 대한민국의 코딩 교육이 최소한 중국 수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보다 더 시켜야 되지 않냐. 들여다봤더니 코딩 교육이 중국의 반이나 3분의 1밖에 안 돼요. 물었어요. 주변에. 왜 이렇게 그 코딩 교육이 적으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정교제 때문에 못한답니다. 이해가 가죠? 100시간 가르쳐야 되는데 코딩 교육이 10시간이 들어가면 다른 과목에서 10시간 빠져야 되니까 지금 현재 교사의 지위가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해관계 세력이나 센 사람들한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아니 그런 국가 권력이 왜 가가지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뭘 하려고 해도 일일이 가지고 간섭하고 못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제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만 핀테크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토스의 CEO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과 몇 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기업이 지금 몇 년 만에 7조 원짜리 10조 원짜리 기업이 된 그런 기업인데 그 기업의 CEO가 하는 말이
정부 규제가 이렇게 심할 줄 알고 이거 하나 푸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푸는데도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규제가 이 정도 되는 줄 알았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르고 했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벤처 사업가들이 이렇게 시행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겠느냐 이거.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취할 태도이냐. 그래서 저는 이 국가주의 체제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는 소위 탈국가주의 논의를 지금 아주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바로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국가주의에 대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느낀 게 언젠가 하면 대학 교수가 처음 됐을 때입니다.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행정을 처음 맡았는데요. 행정 처음 맡아 교학부장이라는 걸 행정대학원 교학부장이라는 걸 맡아가지고 행정을 처음 하는데 첫 행정회의가 뭔가 하면 제가 회계를 조작하는 거였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면 강사료를 당시도 한 3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교육부 지침에, 문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때 줄 수 있는 게 2만 5천 원이었어요. 27만 5천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정말로 젊은 교수가 내가 교수라고 선생이라고 됐을 때는 그 만한 이상을 가지고 했을 텐데 그 선생한테 첫 번째 강요한 게 뭔가 하면 회계 조작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회계 조작했습니다. 그것만 조작했겠습니까? 곳곳에서. 국가가 도대체 뭔데? 교육부 지침이 국가가 왜 말하자면 멀쩡한 젊은 지식인과 그다음에 그 지성을 찾아서 온 사람을 회계 조작을 시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이 사회에 곳곳에서 국가 권력이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속이고 저것 속이고 아직도 대학에서는 그런 장난을 해야 되고 아직도 수업 시간 가지고 그런 장난을 내고 이 속에서 혁신적인 교육이 될까요? 혁신적인 교육들이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지금 발도르프니 몬테소리니 이런 데 지금 학생들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 그런 학교들이 발도르프만 하더라도 세계 교육부 장관 회의가 세계 최고의 교육이라고 칭찬한 그리고 선정한 그 교육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니까 이건 학교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교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가르치질 않나?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시간, 국어 몇 시간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거 적게 가르치고 엉뚱한 거 가르치지 않나? 넌 학교 아니야.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부모들도 만족해하고 그런 학교는 학교 아니라고. 교육부 지침을 따라가지고 애들이 학교가 졸고 있는 학교는 학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이렇게 되겠냐. 탈국가주의야.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개인의 자유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는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지지부진하고 이 지금 계속해서 규제하고 뭐 하면서 시장에 개입하고 공동체에 개입하고 하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유가 뭔가 하면 국민을 졸로 보기 때문에 자율적인 기재가 전혀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배임이다 뭐다 해가지고 기업들 다 걸면서 충분히 소비자나 채권자나 투자자나 또 아니면 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누구한테 먼저 책임지라고 하는가 하면 검찰과 경찰에 먼저 책임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자율적인 능력 없으니까 국가가 관리해 주겠다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 권력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권력이 힘센 사람들한테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스스로 컨트롤도 못하는 걸 가지고 지금 그 규제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역사는 결국은 개인의 자유권의 확대라는 쪽으로 갈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그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형평의 논리라든가 그 다음에 공정과 정의의 논리나 이거 무너지면 안 된다. 국가가 할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분배 담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형평의 담론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산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그 사회가 부패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상식적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형평의 논리가 깨지고 빈부격차가 깨질 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자유를 위협하는 그런 혁명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주의는
반드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그 다음에 형평의 담론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바로 그런 영역에서 그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같이 공부해 주는 게, 공부하고 검토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주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도 저는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는 사실상 사이비 진보의 엉터리 진보들입니다. 이유가 뭐냐? 늘 하는 이야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그래요. 힘없는 사람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게, 그 사람들이 언제 힘들어지느냐? 성장이 되지 않았을 때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야말로 성장의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보 버전의 성장의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진보는 성장 담론이 없습니다. 그거 사이비 진보죠. 사이비 진보라. 성장은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럼 시장 보고 하라고 하면 시장한테 자유를 그만큼 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시장도 못 움직이게 하고 성장 담론도 없이 결국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는가 하면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이비 진보와 사이비 보수가 그냥 판을 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진짜 참된 보수, 또 참된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오래된 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가장 많이 우리 미국에서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민주주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버드대학교 레비스키라든지 다니엘 교수가 얘기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을 보면은 선출된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선출된 독재자가 나와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썼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보시다시피 이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인데, 저는 오늘 포럼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거는 확립된다. 왜냐하면 올해 포럼이 얘기한 거가 예언적인 게 맞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라고 그러셨잖아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시장경제 쪽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고 정치과정을 전공하는 학자인데요. 오늘 주제의 핵심은 정치에서는 가치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쓰임은 가치인데요. 데이비드 이스턴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1950년대에 유명한 이제 비교 정치학자인데, 정치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 뭐 정치학자들한테 또는 정치학을 전공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 한마디를 항상 기억하고 나갑니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키느냐를 진보와 보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권위적으로 알로케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분배를 강조한다면, 보수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결국은 뭐 성장, 경쟁, 더 나아가서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이것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에 맞는 정치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이제 지난 3월에 끝났으니까요. 그럼 대통령 선거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는 한마디로 정치 재편성의 시각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선거에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10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治그리고 상식이 회복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큰 틀 속에서 보면 김병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짐 체인지일 수도 있다.
굉장히 큰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력으로 결국은 정치 체제를 바꾸라는 시대적 사명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이 우리 정당 재편성, 정치 재편성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1950년대 굉장히 유행했었던 이론인데요. 결국은 정당 체제에서 급격한 변화를 묘사하는 정착적 용어를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새로운 다수당이 등장을 하고 중대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다수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해서 새로운 안정적 집권 연합을 구성해서 새로 등장한 체제가 최소한도 10년, 20년이 지속이 되면 그때 우리가 정당 재편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32년도 뉴딜 코올리션을 통해서 등장한 루즈벨트 이후에 약 한 30년간 민주당 우위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 정치학자들은 그걸 민주당 우위의 정당 재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고 80년대 들어오면서 레이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보수 우위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2017년 대선 승리했고 2018년도 지방선거 승리했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전국 선거에서 4번 이상 연속으로 승리한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때 많은 언론에서도 이게 정당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민주당 집권 20년 체제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5년 만에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거의 핵심은 뭐냐면 체제,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했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정치 체제의 유형인데요. 한쪽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고 다른 쪽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입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이 될 때 우리가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전체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이 될 때 이걸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인민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행동 양식이라든지 그 통치 방식이 전체주의에 가깝다. 다시 얘기해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가 합쳤을 때 우리가 연성 권위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책점에 있었었던 인민민주주의라는 대결 속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가치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게 2022년도 저는 선거라고 봅니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정부의 권력의 정도와 관련이 있고 민주주의는 이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데 자유주의는 국가 역할의 정도와 관련이 있고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획득 및 사용 방법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시장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가치로 삼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레짐 체인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다원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상권 분립, 법의 지배, 언론의 독립, 소수에 대한 존중 등을 복원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정치 재편성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었던 거는 윤석열 정부의 가버넌스 시스템과 문재인 정부의 가버넌스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큰 특성을 보면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보통 거버넌스는 선거연합이라든지 통치연맹이라든지 국가의 역할을 가지고 이제 분리를 많이 하는데 선거연합인 측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친북 성향 진보 86운동권 민주노총이 중심된 선거연합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선거연합이라는 것은 시장 친화적인 전문가와 보수 정치인과 검사 출신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 통치연맹을 보면은 선거연합을 토대로 해서 관료 중심으로 전문가를 대폭 충원하면서 국가 역할 측면에서 보면은 국가가 민간을 주도하는 지금 김병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국가 역할 속에서 국가가 모든 민간, 국가 권력, 국가주의, 스테이트이즘이 어떻게 결국은 국가를 주도하느냐라는 것인데 국가가 민간을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 역할이 아닌가.
대통령실 기능도 모두 청와대가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내각이 중심이 돼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의 철학이라는 것은 국가주의, 포퓰리즘, 민족주의. 반면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대통령의 철학이라는 것은 시장주의와 의회주의와 실용주의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인지 구조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도덕성을 독점하는, 편의주의적 도덕성이죠. 도덕성을 독점하는 신념체제를 확실하고 있다고 한다면 법의 지부와 공정과 상식이 대통령의 인지 구조인데,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저는 정치 과정을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표한 겁니다. 저 맨 밑에 보면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 특히 신념과 동기가 의사결정 스타일을 결정을 하고, 이 의사결정 스타일이 결국은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각종 정책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카그니티브 스트럭처, 인지 구조 속에서 보면은 그 신념과 동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체제 변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도권 세력의 교체. 이 두 가지 신념을 가지고 국가를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동안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이 지켰었던 규범들이 파괴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이 바뀌어야지만이 지금 얘기하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대통령의 인식 구조 속에서 가장 큰 거는 가치에 기반된 리더십으로 국정운영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신념과 통치 스타일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데, 지금 자유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윤석열의 자유의 요체는 뭐냐라는 겁니다. 1941년 루즈벨트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네 가지 자유라는 아주 유명한 스피치를 합니다. 그 네 가지 자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표현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자유, 세 번째가 공포로부터 자유, 네 번째가 빈곤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 자유라는 커다란 것 속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어서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규제로부터의 자유라든지 불확실성으로부터의 자유라든지 불신으로부터 자유라든지 불이행으로부터 자유 등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미국 노스웨스턴 경영대학교 해리 크레이머 교수가 리더가 가치를 존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치 기반의 4대 원칙으로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 성찰, 균형, 진정한 자신감, 그리고 진정한 겸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4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 기간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진정성 있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제가 한 달 전이죠. 우리 김병기 위원장님이랑 아침 조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처음 만났을 때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인포메이션 디스토, 정보 왜곡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최고 결정자가 어떠한 정보를 취득하냐에 따라서 정책이나 나아갈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모든 정부의 실패를 보면 대통령의 실패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정보 왜곡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카그니티브 스트럭처가 훼손되는 건데,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현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은 당원한 참모 집단의 모델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보 채널, 멀티플 인포메이션 채널링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왜곡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를 외치고 아무리 새로운 통치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는 문고리 3인방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폐쇄적 리더십을 보였던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인포메이션 채널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민주적 태도를 견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예일대 로버트 실러 교수가 내러티브 이코노미라는 책을 썼는데, 이 내러티브라는 것은 정치 경제를 이끄는 진정한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대로 굉장히 낮다. Why? 왜 그러냐는 거죠. 뭐 지금 얘기하면 뭐 외교 성과 뭐 비속어를 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뀐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끌고 갈 것이냐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다. 자유를 33번 외치고 여러 번 외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윤석열의 내러티브가 뭐냐. 다시 얘기해서 규제 혁신하고 전정권 권력형 비리 및 부패를 척결하고 안보 강화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가져가고 법치 확립을 대통령의 최고 핵심 과제로 끌고 갈 수 있고 이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기대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제들, 내러티브가 지금 상실된 상태에서 정쟁에만 빠지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고 아무리 많은 외교적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규범하는 정말 충실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부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기준 개혁체제를 통해서 정부가 보호적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정부 내 협력을 잘 이루어지려면 정부가 추진한 국가 경영의 방향, 철학, 이념들이 정부 구청 간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직이 또 굉장히 중요한 당정 협의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특히 이제 보수 정당들이 갖고 있는 이 조직에 있어서의 가치를 기반을 둔 가치로 이끌고 재능을 개발하고 정확한 방향을 정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참여의식을 높이고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결국은 한국의 보수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이 현실 정치와 흔들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일관성을 있게 가져가고 있느냐. 지금 시장경제를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가 초기에 보여준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보면 굉장히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치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과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 보수가 한때는 불가능했었던 근대의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다 함께 더불어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움직이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과정과 정책을 끌고 가져갈 것이, 그건 바로 정치 영역이라고 보고 이것을 향후 남은 기간 동안에 충실히 이행을 해야지만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가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15분 동안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드릴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의 비결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완성을 위협하고 있다. 딱 이 두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성공의 비결, 학설도 많고 수십 년간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지만,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나름대로 이룩한 나라,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고요. 그만큼 이제 연구의 대상이었지만 사실은 복잡하게 볼 것이 없습니다. 1945년, 48년을 기점으로 5,000년 동안 똑같은 문화와 전통과 언어와 심지어 김치까지 똑같이 먹는 하나의, 사회적으로 보면 일란성 쌍둥이의 한 그룹이 완전히 1945년을 기점으로 두 개의 사회적 실험 랩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각자 다른 체제에 들어가서 오늘날 보여주는 이 차이는 오로지 후천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건 오로지 환경 요인에 의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경제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특히 시장경제를 채택했다는 나라들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신생 독립국들의 대부분이 그런데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정도밖에 없고요. 대부분 실패했다는 얘기는 시장경제를
잘 그나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운영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것은 필수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성공을 담보하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성공의 비결을 바로 그 충분 조건에서 찾고 있기도 한 것이고 오늘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리즈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계획경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소비에트 스타일의 어떤 계량적 경제계획이 아니고 1차 5개년 계획 이후 2차로 이어져서 6차까지 이어지는 경제개발 계획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소위 인디커티브, 지향적 계획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이 경제발전 계획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수출주도 전략을 펼 때 수출 품목과 수출 지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수많은 크고 작은 무역업자들과 종합상사들과 회사들이 심지어는 우리의 적대 관계가 있는 중공과 소련까지 들어가서 물건을 팔아제꼈고 그 과정에서 관료나 정부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 민간의 창의와 도전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70년대 중화학공업도 보면 그 당시에 중화학공업을 추진했던 대만이나 남미의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독특한 점은 대만은 국영기업 체제로 가서 비효율을 넘지 못했고 남미는 잦은 정변 때문에 부패한 크로니 캐피탈리즘 때문에 중화학공업에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60년대에 수출 드라이브에서 검증된 성공한 기업인들에게 중화학공업을 맡겼고 검증된 기업인들이 사적 유인 동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삼성, LG, SK, 현대차를 이뤄낸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유일한 사례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의 비결이고 쉽게 말하자면 민간 중심의 시장의 자율과 창의, 기업을 활용한 민간 기업을 활용한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성적표입니다. 지금 세계 10대 21년 기준으로 10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되었고 여기서 참고로 러시아보다 우리나라가 크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10위권에 들어갔지만 그 나라들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위권에 중요한 경제 대국이 됐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이후에 이제 신중섭 교수님이나 최현혁 교수님이 언급하시겠지만 시장 경제의 가장 핵심은 분산된 의사결정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누구에게 나눠주는가를 관료나 정치인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사적 이익 동기에 의해서 행복 추구 본능, 뭐 보기에 따라서는 탐욕과 이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참여해서 그것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남에게 좋은 일, 좋은 서비스, 좋은 물건을 만든다. 이건 뭐 일제히 18세기 아담 스미스가 관찰한 거지만 여기서 핵심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인간의 이기심과 행복 추구 본능을 결코 부도덕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력이나 물, 불과 같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잘 살겠다는 욕망을 시스템적으로 엮어서 우리가 물, 불이 얼마나 무서운 자연의 힘입니까? 사람도 죽이고 홍수도 나고 재산도 파괴하지만 댐을 쌓아서 전기도 만들고 불을 잘 활용해서 난방도 하고 전기도 만들듯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이 자연의 힘을 제도적으로 잘 엮어서 모두에게 이로운 힘을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 아이디어고 대한민국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바로 이 자연의 힘을 사람들의 잘 살겠다는 욕망을 경제발전으로 연결시킨 아주 예외적인 나라에 속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는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람들의 이기심이 어떻게 공익과 일치될 수 있는가? 이건 학술적인 논의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과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 성장 잠재력이 소진되고 지금 장기적으로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재산권의 침해, 그리고 과도한 정부 규제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걸어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자꾸 막아버리기 때문에 경제 활력이 침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고 독과점적인 시장 경쟁이 또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왜 저하되고 있느냐, 이 상태로 가면 머지않아 잠재 성장률이 0에 수렴하는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벌써 20년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시장 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그 요소, 재산권의 확립, 자유로운 경제 활동,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여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금 추세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의 시장 경제에 대한 오해, 불신, 왜곡, 폄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평등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적인 사람들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불공평한 것이죠.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신 교수님이 또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극화라는 말, 소득 격차가 시장 경제 때문이다. 양극화라는 어휘에서 오는 착시 현상이 우리를 사고를 정확하지 못하게 합니다. 양극화는 나쁜 것이죠.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자꾸 해답은 축소, 양극화를 축소하고 재배분 쪽으로 논리가 가는데 양극화의 문제의 본질은 빈곤의 확산과 대물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는 문제지만 빈곤을 해소해야 되는데 좌파들은 자꾸 양극화 때문에 재분배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불완전하고 기업은 탐욕스럽다.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와 공무원들이 나서서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거 괴담입니다. 저도 정치권에 몸담아 봤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정치인들 그렇게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그렇게 유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진 경제일수록 오히려 관료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은 강자의 논리고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화합이 좋은 것이고 양보가 아름다운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결국 경쟁을 싫어하는 집단은요, 이익 집단들이고 노조고 공급자 단체고 기득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경쟁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저도 경쟁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쟁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경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덜 일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면 경쟁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일종의 차선적 대안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실용적 대안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빈곤의 지옥이고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역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가격 기능에 대한 왜곡도 심각합니다. 이게 가격은 어디까지나 경제 체제에서 보면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메신저입니다. 어떤 메시지의 전달이고 일종의 신호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추값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배추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것은 소비자에게 배추를 아껴 먹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농민들한테는 무나 고추보다 배추를 심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매개체인데 많은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간 것을 문제를 삼아서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 포함해서 문제가 더 확산되고 복잡한 것이고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기에 바로 정치권이나 공무원 사회에서 가격 통제를 하려는 그 유혹이 생기는 것도 바로 시장 원리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또 기업의 역할에 대한 그 인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나머지 기업이 너무 과도한 이익을 내면 안 된다. 이런 논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보호받는 이유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 공급하기 때문이지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내지 못해서 국가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건을 만들어서 오히려 강매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해고하고 이런 기업이 반사회적인 기업인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소득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큽니다. 아직도 19세기형의 노동가치설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치의 창조는 노동 투입량과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치의 창조는 소비자가 얼마나 그 물건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창조 경쟁으로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좌파들은 또는 사회주의적인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은 노동가치설에 노동을 중시 여기는 아닙니다. 21세기는 아이디어가 부를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이런 시장 경제 때리기에는 이해 부족을 넘어서 무지를 넘어서 사실은 이념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시장 경제 세력은 저는 크게 세 덩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성공과 정통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메가더가 철천지 원수일 수밖에 없죠.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싫은 거예요. 함 원장님이 기념사에서 언급하셨잖아요. 두 번째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이념에 몰입된 집단의 시장경제를 배척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념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경제를 비판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파가 저는 관료 집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도 시장은 탐욕스럽고 불공정하니까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시장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은 지금 언론이나 학교나 이런 사회 각 분야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과 오해, 폄훼를 빨리 수정하고 우리의 차세대들을 올바르게 키워내는 게 급선무가 되겠지만 시장경제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그 배경을 교육 대상을 지식인이나 언론인 그리고 방송매체 종사자, 공무원, 시민단체, 정치인들까지 광범위하게 설득하고 계몽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 또는 중심 조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인 우리가 또 우리의 차세대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그 성공을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확산이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지속하고 선진화의 완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가 나오고 경제가 나오고 그 다음은 사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철학이 나왔습니다. 저도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현재로 보면 필드가 없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할 얘기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아무거나 이 얘기를 해도 됩니다. 저는 오늘 후재 입장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영준 교수님하고 김종석 교수님이 발표를 하면서 제가 할 얘기가 점점 더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다 했고, 그리고 또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게 명쾌해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연역 체계이기 때문에 기본 원리만 적용하면은 모든 국면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이미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주제가 제가 한 2개월 전에 받은 주제가 뭔가 하면은 시장 경제가 다
답이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 함 회장님이 정하신 것 같은데 좀 황당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표자 보고 문제를 내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낸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를 내는 심정으로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얘기를 좀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지금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자꾸 얘기하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가를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역사를 잠깐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1910년대부터 우리 남북한의 인구를 나타낸 표입니다. 해방 당시에 남북한 인구의 총계가 2,5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이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징후는 인구가 느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방 이후 1950년 잘려있죠, 통계가. 그래서 남북한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7,500만 정도가 되니까 몇십 년 사이에 인구가 한 3배 정도 늘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인구론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남한 인구예요. 60년대 2000 추정했는데 지금이 아마 피크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우려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계 인구는 지금 7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주는 거는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우리 김종석 교수님도 말씀하신 건데 195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입니다. 그리고 쭉 불죠. 제가 대학을 1979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를 당한 그 해에 1,700불 정도가 됩니다. 2,000불이 안 됐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국민학교 입학할 때 대통령도 박정희고 대학교 졸업할 때 대통령이 박정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정규 교육을 한 대통령 밑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 김영삼 정부 시작했었죠. 10,0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최근은 다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35,0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민 소득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을 설명하기는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이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혼란스럽고 아무 얘기를 해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걸 또 믿는 사람의 숫자가 별로 없어요. 극소수만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이 지표, 이건 우리 김종 선생님 또 그 다음 최일 선생님도 들고 나옵니다만은 민주주의 우려를 많이 합니다만 이코노미스트에서 작년 발표가 16입니다.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니죠. 옛날하고 비교하면요. 그 다음에 케이터에서 나온 휴먼 프리덤 인덱스에서 보면은 31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는 헬리치제, 이건 물론 이제 통계를 내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19입니다. 그리고 거버먼트 스펜딩도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많아요. 4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는데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물론 뭐 우리 좌파 정부가 나라를 망쳤다고 얘기합니다만 15년 했죠. 14년, 15년 했죠. 그렇게 몇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면 몇 사람의 정부가 그렇게 망칠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이에도 꾸준히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시각들은 지금이 피크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가 여러 정황을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전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개가 비관론자들이 많습니다. 저거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파가 특히 그러죠. 대한민국 이러다가 망한다.
뭐 베네수엘라 짱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지금이 정점이다. 이대로 지속이 되는 것도 쉽지 않겠다. 세 번째, 비관론입니다. 지금이 정점이고 다시 후진국으로 후퇴한다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죠. 그래서 세 가지 가능성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걱정을 한 분 중에 하나가 박세일 교수예요. 선진화론을 창안한 분이죠. 그래서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대한민국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갈 건가라고 하는 그 중에 답이 하나가 이제 자유주의 시장경제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불과 1년 전도 아니죠.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얼마 전에 출범을 했는데 인생의 책이라고 하는 그 당시 대통령 후보들이죠. 새 유력 후보들의 인생의 책이 각각 틀려요. 이재명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됐나요? 눈 떠보니 선진국,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공정이라는 작가. 그래서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이게 이제 어느 언론에 분석한 겁니다. 윤석열 선택할 자유, 자유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신자유주의와 시장 중심 경제를 강조한다. 이게 뭐 대통령 후보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를 강조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고 뽑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올해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이것도 황당한 거죠, 사실은.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갑자기 졸지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래서요, 본인이 준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윤 대통령의 정책 신념을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전하고 비교해서 이전 비교하는 별게 아니고 대통령 취임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 자유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무역에서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로운 사행가에서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5차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헌법에는 21차례가 나옵니다. 자유라는 말이. 뭐 기본권에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대선 출마 선언에 22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강복절 기념사에서 33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 며칠 전에 있었죠. 21차례를 얘기했어요. 자유를 외치는 건데 자유의 실체는 뭔지 불명확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김영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책을 선택할 자유라고 하는 밀턴 프리드만을 이해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자유지상주의, 자유시장주의 자유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대통령실입니까? 대통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올리는 거죠. 국정 비전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이거 뭐 하나만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5가지 얘기를 하고 국정 운영 원칙으로 국익과 실용. 많이 듣던 얘기죠.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거고. 공정과 상식. 실질적으로 아무 내용이 없어요. 매우 다의적이고 이념성이 없어가지고 정책을 도출하기는 힘듭니다. 여기서 어떤 형편이 나올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리고 국정 목표도 뭐 저렇게 다 얘기한 적은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에 이제 한 것 보면은 뭐 말이 많습니다만은 한미동맹 복원한다고 얘기하고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탈원 정책 폐지했죠. 그 다음에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완화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마음대로 되는 거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규제 하나도 똑같아요. 우리 김용석 교수님 뭐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만은 글쎄요. 대통령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규제 하나가 있고 또 아니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규제 하나가 있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 그 다음에 이제 박세일 선생이 얘기한 건데 국정철학과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건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국가에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냐? 그냥 개인에게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자유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그 지금 구체적인 게 없죠. 산업화, 민주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뭐 선진화 얘기가 나오고 자유화 얘기가 나오고 선진 통일, 국민 행복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 통합을 대단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국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직도 국민적 합의가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산업화, 민주화 뭐 이런 것 속에 이제 자유화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대단히 생소한 개념이고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가 축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구에 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아래로부터 올라온 자유가 아니에요. 우연히 이 남한에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미국을 표방하는 국가가 섰다는 것뿐인 대단히 우연적인 거죠. 거꾸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한 쪽에 소련군이 들어오고 북한 쪽으로 미군이 들어갔다고 하면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유를 대단히 강요하지만은 우리의 널리 자유주의 담론이 퍼진 것은 저는 2000년대 이후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라는 말이 나오면 똑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밑으로부터의 이 자유에 대한 강조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가 지금 점차로 생겨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의식적인 사회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정도의 진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이건희 회장이 한 얘기라고 그러는데 기업은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없어진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설명해야 한다. 이건 기업에는 맞는 얘기예요. 보고 있어요. 기업에는 맞는 얘기인데 이 왜 정당이나 정치는 해당이 안 될까요? 이거 제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확고한 양당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 어떻게 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좀 속간했잖아요. 정치 규제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민주화된 이후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다. 이것도 이제 박혜일 선생님이 한 얘기인데 안민과 경제의 꿈과 방향을 가지지 않고 치열한 준비도 없이 고민도 없이 안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무례한 일이고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 나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하겠다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걸러내죠? 결국 답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뭐 김종석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시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의 기본적인 본질은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본성이에요. 뭐 많이 얘기하지만 그게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본적인 본성은 독점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독점을 못하는 이유는 경쟁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런 정치인이 정치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자유시민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달 반 전에 제가 이제 스웨덴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함승 회장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스웨덴에서 35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웨덴 그러면은 어떤 사회주의 국가 정도 또 보편적 국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나라 이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노사관계가 잘 평화롭게 진행되는 나라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좌파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시장 경제와 스웨덴과 무슨 함의점이 있을까? 또 복지와 무슨 함의점이 있습니까? 함의점 많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나왔고요. 복지 사실은 철학자님 앞에서 번데기가 한번 주름 잡아 보겠습니다. 자유와 평등 가운데는 복지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시장 경제 체제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경제 체제가 잘 이루어지면서도 또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퇴직했을 때 평생 일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럼 누가 보살필 것이냐 하는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복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스웨덴 복지 패러독스입니다. 스웨덴은 복지가 잘 되는데 복지가 잘 되는 이유가 뭘 것이냐? 놀랍게도 시장 경제 체제가 가장 확고히 잘 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복지와 자유와의 관계 속을 좀 한번 다뤄볼까 하다가 복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면 사실은 현재 복지의 의미 자체가 사실은 혼미해진다,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점이죠. 다시 말해서 복지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복지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복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어느 지점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이 복지는 과연 시장 경제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 예전 대한 그런 지점인데 말이죠. 복지는 사실 말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무능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국가의 아주 그냥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무능자들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무능자라고 봤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강제 규정이 있었어요. 구제를 해주되 한 군데 모아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거를 알아서 해결해라. 생산해라. 그리고 나가서 같이 길거리를 청소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었죠. 160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건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1800년대로 넘어와서는 이제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죠. 사회보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스마르크 시대에 3인당이 막 커오니까 그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우파가 먼저 내놨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먼저 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병상보험하고 그 다음에 실업, 장애인연금까지도 같이 약속했고요. 1880년대에 이미 나왔죠. 시작은 동기는 사실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3인당을 누르기 위해서. 정치 역학이 강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국가의 의무로까지 갔을까요? 이제는 모든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가는 당연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행복할 권리의 행복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끔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라는 그런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론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생존, 안전, 행복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목표이자 수단을 얘기합니다. 3R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국민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T.H. 마셜은요, 3가지 권리 중에서 생존권이 포함되고 그리고 사유재산권이 포함되는 기본권 중에 시빌 라이트를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봤죠. 결국은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표씩 갖는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평등성을 바탕으로 한 권리, 정치적 권리.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권리는 행복권입니다. 인간의 행복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살권을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가 이제 와페어와 웰페어가 나오는 과정을 잘 아시죠. 아니 국가가 필요해가지고 그 건장한 젊은이들을 들여다가 전장에서 죽게 하든지 상위군을 만들든지 혹은 돌아왔을 때 뭐를 어떻게 하든
국가가 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1948년도에 유엔 인권선언부터 1966년에 시민 정치권의 사회보장권이 포함되어 있죠. 이것을 이론화한 분이 바로 이제 3R로 얘기해 주면서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제 이 지점입니다. 왜 패러독스냐? 우리 현재 복지는 당연히 보편적 복지가 최고 좋은 거 아닙니까? 스웨덴 모델로 갑시다. 우리 신부학자들 얘기합니다. 좋죠.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이 기본소득 한 100만 원씩 150만 원씩 받으면 좋죠. 근데 중요한 지점은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지점은 사회학자 또 한 가지 하나 더 짚어보죠. 남탓 희생양 RMT 티무스 사회학자가 얘기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최고 좋다. 왜냐? 다 남탓한다. 남탓해서 갈등 조장하고 하니까 갈등 예방을 위해서 최고 좋은 것은 보편적 복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회학자가 주장합니다. 근데 사회학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소셜 라이트에서 헌법 정신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는 의무 규정입니다. 스위디시 파라독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점은요 말이죠. 권리와 의무가 함께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죠. 네 가지 의무상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국방 의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국방 의무고 여기에 국방 의무에는요 모든 국민 성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은 성평등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들도 군대 가죠. 국방 의무. 또 한 가지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 교육의 의무. 자식은 반드시 중학교까지 교육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근로의 의무. 전쟁 위기 상황에 전쟁 나간 전쟁터에 자식이나 남편이나 내보냈다면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분들은 국가가 동원해서 근로할 수 있는 근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마을운동도 어떻게 보면 근로 의무를 많이 활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의무가 네 번째 의무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자, 복지는 말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소셜 라이트의 세 가지 축, 티트무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3R이 갖춰질 때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뿌리를 내린다. 근데 여기에서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3R에 아까 얘기한 이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 부분이 빠져 있다는 부분이에요. 스웨덴에서 그 다음에 북유럽 국가 독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신뢰 조사를 해보면요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곳이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왜 그럴까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김정수 교수님도 그렇고 심죽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세금이 높다. 또 양극화가 생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세금 높을 때 스웨덴 국민들의 세금이 가장 높습니다만 담세율이 가장 높고 국민 부담률이 가장 높죠. 홀란드가 납세, 의무, 부자세를 왕차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너도나도 떠났습니다. 스웨덴도 이케아가 있고 또 H&M도 있고요. 또 에릭손도 있고요. 볼보, 그 다음에 뭐 아세아, ABB죠. 지금 ABB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이 있는데 왜 떠나지 않고 스웨덴에서 그렇게 높은 세금과 함께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할 것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rational choice에서 얘기하는 collective action 딜레마입니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되지?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낸 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받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제 구조상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만은 자영업자들도 혹은 연금과 다양한 급여 체계 속에서도요, 특히 연금 같은 경우도요, 30%를 딱딱 떼갑니다. 모든 개인에게 들어오는 파켓 인컴은 무조건 국가에게 다시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적립을 해놨던 국가가 30%를 적립해주고 회사가 적립해줬던 그래도 네 파켓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컴으로 봅니다. 모든 급여 체계에 들어가는 것 말이죠. 그래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복지 사다리 그래가지고 실패하면 무조건 퍼주는 것이다. 혹은 복지 계단 그래가지고 탈락됐을 때 다시 올라가게끔 디딤돌이 돼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맞지만 틀린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겠죠. 현금으로 퍼주는 복지 선심성 교적 현금 말이죠.
복지. 기본적으로 현금 지원은요, 포퓰리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일단 민심 달래기입니다. 장기적 비전이 없다. 그 돈을 한번 써버리면 사실은 그 포켓에 어느 정도 각 개인에게는 들어가겠지만 어떤 또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데, 물론 시장 기능을 하긴 하겠지만 어떤 큰 개념으로서의 부를 창출하는 데는 그 기능은 다 못한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웰페어 파라독스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패러독스가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국민 총상선 대비 사회 지출 비율입니다. 우리 이제 진보학자들이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라. 저쪽 잘 나가는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그 국민 총상선 대비 사회 지출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꼴찌바다, 세계에서 몇 번 안 받는 이 꼴찌에 있는데 이거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주장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사실은 담세입니다. 국민 부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임과 의무라는 지점이죠. 모든 사람은 복지를 받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기본적인 국민 의식이 들어가 있다. 국민 부담률이 높은, 부담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에서 내는 거고요. 간접세든 직접세든 세금으로 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복지 혜택을 받을 때 내는 요금이나 서비스 요금이나 하는 것들입니다. 병원 갔을 때 한번 내는 그런 것들 말이죠. 요금. 그래서 요금과 그 다음에 직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스웨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세율이 높더라. 이 지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너스를 받습니다. 조금 더 이래서 보너스를 받든지 연말에 보너스 받죠. 스웨덴이 75%를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이 부분으로 만족하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국민 감세율, 그리고 국민 부담률과 그리고 국민 총상선 대비 사회 지출, 우리 진보학자들과 그리고 진보 정권에서 이 지점만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 지점을 놓치느냐, 혹은 왜 가리고 있느냐. 여러분들 통계가 참 오묘해서 말이죠. 그거 하나 보면 맞다, 진실인 것 같죠. 근데 그 다른 통계 한번 보면요, 그 진실은 거짓 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 주는 지점은 균형이 있어야 된다.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지만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지점을 우리는 강조하는 것이 시장경제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빠져있다. 자,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이제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그 전 교수님들이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는 손 빨고 할 수가 없겠죠. 역시 기업과 임금 노동자가 그 시장 경제가 돌아가야지만 거기에서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금과 요금을 받아서 세금으로, 그리고 법인세와 페이롤 텍스 등으로 해가지고 국가는 반대로 다시 이제 공공정책을 통해서 내놓죠. 복지는 과연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국가가 퍼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번듯이 서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과 맞물려 있는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부모 세대의 그 가난의 굴레를 떨쳐 나와서 스스로 설 수 있게끔 해주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그 최소 선수가 안마를 올라서기 전에 디딤대가 있죠. 그 디딤대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올라설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복지다. 복지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짧게 하라고 지금 1차 경고가 나왔으니까요. 짧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저부담 저복지로 돼 있습니다. 저부담 저복지. 그렇죠? 세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상품화 지수, 그 다음에 계층화, 그리고 탈가족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면은요, 여전히 우리나라가 덜 받습니다. 확실히. 덜 내니까 덜 받는 거 맞죠? 그래서 보면 저부담 저복지, 미국 영미 모델과 가장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예요? 우리나라가 과연 4모델로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될까요? 모두가 그러겠죠. 우리 고복지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보편적 복지로 갑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성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고복지로 가려면 뭐가 있습니까? 부담이 낮고 높게 가든지 이거겠죠. 부담이 낮은데 복지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네수엘라 모델입니다.
내지 않는데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퍼준다. 이거는 단기간 도산형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저 모델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현상 유지로 1모델로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과연 진짜 진보가 얘기하는 대로 고복지로 갈 것이냐, 그러면 고부담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고부담, 고복지를 얘기해줘야 됩니다. 왜냐? 3모델은 분명히 아닐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건 국가 도산형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패러독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은 복지가 고부담, 고복지이면서도 다보스 포럼과 연관되어 있는 IMD 국제경영대학원에서 국제경쟁력 순위를 보십시오. 쭉 보면 말이죠. 168개국을 봤는데 10% 내에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높죠. 2위죠. 2위로 돼 있죠. 또 경제 자유화 수준, 아까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나요? 경제 자유화 수준. 스웨덴이 역시 전체 168개 중에서 10%대 탑 상위죠. 그 다음에 조세 경쟁력. 조세 경쟁력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만큼 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국민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또, 법인세율이 낮습니다. 역설이죠. 법인세율이 낮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기업 상속세와 양도세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상속세와 양도세 폐지는요, 보수 정권이 이뤄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3인당이 주장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도 멋지게 한번 정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요, 좌파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기업 활동 제대로 해가지고 시장 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를 키워보자. 사실은 이 말이 말이죠, 스웨덴 좌파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 모델이 우린 잘못 알고 있다. 진보학자들이나 우리 진보 정권에서 한번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만은 린드발과 로스타인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경제 성장은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률을 낮추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국가의 상호 보장 미지출을 통해서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재정 건전성과 국가 채무의 관리, 복지제도의 유지에 긍정적 요인을 작용한다. 시장 경제와 복지의 결합은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느냐? 플렉시큐리티입니다. 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죠. 복지 체제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업 기금을 받을 수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고 2년 정도가 보장되고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플렉시큐리티가 가능합니다.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노조와 합의만 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10%를 지금 해고를 해야 된다. 되고 없죠. 당연히 노조가 함께 사측과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건 국가 경쟁력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국가 경쟁력이 그만큼 높은 이유는 노사 화합에 있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 플렉시큐리티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복지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제도가 우리 사회학자들, 사회학 교수들은 말이죠, 또 진보학자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복지를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아웃풋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아웃풋은 뭡니까? 국민 행복, 기본권 보장입니다. 그런데 국민 행복과 기본권 보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럼 우리가 고복지로 갑시다 했을 때 저부담으로 남아있을까요? 그럼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복지 체제를 갖추면서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결국은 중요한 것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성입니다. 그리고 혜택과 책임은 균형적 교육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우리 신중국 교수님도 말씀하시 주셨는데 바로 시민교육, 아이들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왜 세금을 낼까요? 컬렉티브 액션 딜레마. 부자들이 왜 낼까요? 이 돈은 허투루 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과 공정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네,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출생에서 노동참여 1차 복지, 인생실패 2차 복지, 그 다음에 노년 말년 3차 복지 있다면 시장과 연계성을 통해서 한국 복지 모델의 방향을 고민해야 되고, 또 국가 경쟁력 강화,
함께 고민해 줘야 되고요. 또 이 부분은 무엇과 맞물려 있느냐. 참 이게 아킬레스건이죠. 저출산과 고령화. 이 도전은 어떻게 연관시킬 것이냐. 이것과 연관지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